자, 오늘은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 7-2 단원을 한번 볼게요. 자, 7-2 단원 진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어디까지 배웠었냐면 생물의 대멸종을 배웠어요. 생물 대멸종. 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 그치? 생물의 종의 그런 게 이제 감소하는 거야. 생물 종의 수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랬지. 그렇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생물의 종수가 다시 점점 늘어나면서 생물이 다양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 급감했는데, 종이 엄청나게 이렇게 감소했는데 다시 이렇게 생물이 다양해지고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렇게 멸종이 일어날 때 100%다 멸종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개체가 있단 말이야. 그 환경에 적합한 애들은 운이 좋게 이제 살아남아. 자, 그러면 생존한 개체가 진화가 일어납니다. 생존한 개체에서 진화가 일어나면 이제 이 진화가 여러 가지 진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진화라는 게 뭐야? 좀 익숙하지 않아요? 진화라는 말이 우리가 왜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냐면 혹시 여러분 세대에도 포켓몬스터가 있나요? 포켓몬스터라는 그 애니메이션 혹시 알아? 거기 보면 왜 되게 막 다양한 그 괴물들,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막 진화 이러면서 진화하잖아. 자, 그런 거. 이게 혹시 잠시만 이게 여러분이 세대 차이가 나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자, 영상에 이상해 씨 알아? 여기 이상해 씨. 여기 포켓몬스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얘가 갑자기 뿅 하고 진화를 했지. 진화하고 있지 막. 이상의 꽃은 꽃가루를 바람에 날려보내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였어. 네가 말한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좀 진화라는 단어를 많이 접했던 경험이 있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명과학, 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진화라는 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 왜 그러냐면 포켓몬스터에서는 그냥 이상희 씨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이해 좀 해줘요. 너무 못 그리네. 이상희 씨가 이렇게 갑자기 이상 이러면서 엄청 커졌잖아. 자, 이게 진화라고 하는데 포켓몬스터에서는 이게 진화지. 이렇게 그냥 하나의 개체가 뿅 하고 딱 커지게 되는 게 진화야. 근데 생물에서의 진화는 이렇게 하나의 세대, 하나의 개체에서 그냥 뿅 하고 커지는 게 그 진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거쳐서 변화하는 것, 변화하는 현상이에요. 여러 세대에 거친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그냥 내가 이상해 씨라는 애 하나가 갑자기 그냥 그 한 세대 내에서 뿅 하고 커졌잖아. 이런 게 진화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거쳐서 차곡차곡 그 변화되는 게 쌓여 나가면서 이게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주의를 하면서 한번 진화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조금 전에 차곡차곡 변하는 게 쌓인다고 했어. 변하는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진화가 되는데 그 바로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해요. 한 세대 내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변이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자, 진화라는 걸 보기 전에 변이부터 한번 볼게요. 변이는 한 세대 내에서 또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 같은 세대 내에 지금 여러분 같은 반에 있는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20명이 다 각자의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이런 걸 변이라고 하는 거야. 각자 다른 형질. 그래서 그 한 세대 내에서 같은 종 안에서 개체들 간의 형질이 차이가 나는 거.
이걸 변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인간이면 인간, 뭐 달팽이면 달팽이, 뭐 또 뭐 있지? 뭐 앵무새면 앵무새, 뭐 이런 것들 있지.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잖아. 이런 것만 해도 인간도 뭐 피부색, 머리카락색, 뭐 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형질이 있고, 달팽이도 달팽이의 껍데기는 뭐 무늬, 색, 뭐 나선 방향, 그 달팽이 껍데기의 그 나선 모양, 그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각자 각각 다 다르고, 이제 앵무새도 날개가 색이라던가 그런 무늬들이 다 다르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종들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질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것이 바로 변이예요. 자,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유전적 변이가 있고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일단 유전적 변이를 볼게. 자, 유전적 변이. 첫 번째 유전적 변이. 이거는 말 그대로 유전적 변이야. 유전적 변이. 그러니까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변이라는 거야.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형질 차이. 이거를 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 썼던 것들 있지. 얘네들 다 유전적 변이에요. 다 유전적 변이야. 자, 뭐 인간의 피부색, 뭐 달팽이 무늬, 뭐 껍데기 색, 껍데기 나선 방향, 앵무새 날개색, 이런 거 다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들이지.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아니야. 유전자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유전자 때문에 생겨나는 형질을 유전적 변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또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 때문에 유전자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자, 돌연변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그 DNA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예정이 없던 변화인 거지.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 뭐 쉽게 말하면 유전자지? 유전 정보, 유전자가 변화가 생겨서 변화로 나타나는 형질로, 얘네는 갑자기 그냥 혼자서 변해버려가지고 생겨난 유전자잖아. 유전자가 갑자기 바뀐 거니까 부모에게도 없던 형질이야. 엄마 아빠한테도 없었던 형질이 나한테 나타난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돌연변이야. 왜 그래가지고 우리 왜 막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다 키가 작으셔. 다 키가 작으신데 근데 애가 엄청 키가 큰 거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 엄마 아빠는 다 키가 작은데 애가 너무 크네? 돌연변이를 낳았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런 것처럼 부모에게도 없던 형질이 그냥 후손한테 뿅 나타나는 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이런 예시로는 또 뭐가 있냐면 갑자기 키 큰 아이가 나온다거나, 또는 빨간 꽃들 사이에서 갑자기 흰색 꽃이 나타나는 거야.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이해돼요? 갑자기 빨간 꽃들만 많은 곳에 갑자기 흰색 꽃이 등장하는 거. 이걸 돌연변이라고 한다.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유전적 변이, 유전자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뭐냐면 생식세포의 다양한 변화 때문이에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자,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은 왜 생길까? 얘는 생식세포가 뭔지는 알지? 정자, 난자 있잖아.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 이런 생식세포가 다양한 조합으로 섞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생식세포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유성생식을 한다는 거거든. 자, 유성생식을 한다는 거예요. 유성생식은 뭐냐면 무성생식, 반대말인 무성생식이 무슨 말인지 알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무성생식. 예를 들어 참고로 하세요. 무성생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이 없는 생식이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남자, 여자 이런 게 따로 없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거 뭐 아메바 있지. 아메바나 뭐 이런 단세포 생물들.
그런 애들은 따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섞이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메바가 2배로 크기가 커져서 얘가 반으로 쪼개지면 그냥 2개의 아메바가 되는 이런 걸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나를 만들고 또 다른 나를 만들고 또 다른 나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복제를 시켜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반으로 계속 쪼개는 과정이니까. 그치? 근데 반대로 지금 유성생식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유성생식은 이렇게 남자 여자가 따로 있어요. 남자 여자. 예를 들어 엄마 아빠지? 엄마 아빠가 아빠 거 반, 엄마 거 반을 합쳐서 나라는 애 하나를 만들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반을 합쳐서 나라는 1 하나를 만들어. 그러니까 아빠 거 반이랑 엄마 거 반이 섞이니까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빠 것도 왜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엄마 것도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중에 반이면 몇 개야? 23개잖아. 그치? 그래서 이 23개가 각각 어떠한 조합으로 섞이느냐에 따라서 그 23개가 각각 이렇게 23개가 어떤 식으로 엄마의 어떤 것과 또 섞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왜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들은 다들 알겠지만 나랑 굉장히 닮은 사람도 있지만 오빠나 언니나 동생이랑 얼굴이 굉장히 다르고 또 누구는 키가 큰데 누구는 작고 이런 식으로 형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는 똑같은데. 그치?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가 다양하게 조합이 되면서 다양한 유전자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돌연변이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자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잖아. 말 그대로 유전자니까 얘는 유전이 될 수 있겠죠. 유전자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유전이 된다는 점. 유전이 된다는 건 뭐야?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야.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자, 이게 유전적 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전에 변이 중에 또 다른 변이 뭐가 있다 했지? 비유전적 변이가 있다 했어. 자, 비유전적 변이 볼게요. 얘는 자, 비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 보기 전에 이거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도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 여기 돌연변이 예시는 빨간 꽃들 사이에서 갑자기 흰색 꽃이 나오는 거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은 예시로 예를 들어 검은색 강아지랑 흰색 강아지랑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얼룩무늬, 검은색, 흰색 얼룩무늬 강아지를 낳거나 또는 회색깔 강아지를 낳는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서 있는 형질을 여기 부 거 반, 모 거 반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한테 있는 형질을 다양하게 조합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차이를 한번 다시 써보면 돌연변이는 부모에게도 없던 형질,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은 부모의 유전자를 다양하게 조합시킨 거.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유전자인데 얘를 다양하게 조합시키는 거야.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알면서 자, 비유전적 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유전적 변이는 위에서 본 거랑 다르게 비유전적이니까 유전자랑은 상관이 없어요. 유전자랑 상관없어. 자, 근데 유전자랑 상관없이 내가 변할 수 있는 건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자, 유전자에 따라서만 우리의 얼굴이나 생김새나 성격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냥 유전자로만 모든 게 결정되진 않지. 예를 들면 내 머리카락 색이 원래 검정색이야. 선생님 머리카락 색깔 검정색이죠? 근데 얘 그냥 유전자가 검정색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내 머리 갈색깔 될 수 없어? 갈색깔 될 수 있잖아. 염색하면 갈색 될 수 있죠. 자, 이런 것처럼 나는 염색을 해서 내 형질을 바꿨어.
자, 근데 이렇게 내 형질을 미용실에 가서 바꿨다고 해서 얘가 만약에 내가 나중에 미래에 아이를 낳았는데 갈색깔 머리인 아이가 나와요? 아니잖아. 나중에 남녀 아이를 낳았어. 근데 후손에게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지. 이해돼요? 자, 또 다른 예 뭐 있을까? 내가 만약에 원래 너무너무 근육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근육이 뿜뿜하게 됐습니다. 근육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자, 그러면 나중에 애를 낳았을 때 근육질은 아기가 나와? 내가 지금 근육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애가 나중에 근육이 갖고 싶으면 애가 따로 운동을 해야지 내 유전자가 근육이 많은 유전자로 바뀌어가지고 애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또 예를 들어 뭐 요즘은 뭐 얼굴 성형이나 아니면 키도 성형한다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외형적인 것을 바꿨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탈모였는데도 탈모약을 먹어서 다시 머리가 자랐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 형질이 바뀌면 나중에 애를 낳았을 때 종쳤어. 자, 내가 나중에 애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탈모가 아니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질이 바뀔 수가 있을까? 아니지. 그냥 내가 약 먹어서 나았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 비유전적 변이의 특성은 얘는 나중에 유전적 변이는 아까 뭐라 그랬어? 유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니까. 그래서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었지만 비유전적 변이는 그냥 후천적으로 내가 갖고서 바뀐 거야. 내가 나중에 바뀐 거지. 만약에 내가 살다가 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지거나 잠깐 끊겨서 다시 할게요. 자, 아무튼 어디까지 말했냐면 유전적 변이는 유전이 되지만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자랑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갖고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 유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만약에 이 비유전적 변이가 유전이 된다면 정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약에 아이가 만약에 뭐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나 그런다면 내가 내 모습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 형질이 아이에게 유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뭐 신기한 세상이 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후천적으로 변한 나의 모습은 아이에게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내가 살면서 팔이나 다리나 뭐 약간 뭐 다른 신체적인 어떤 곳을 다칠 수가 있잖아.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비유전적 변이로 내 형질이 바뀌게 됐어. 팔이 다쳤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만약에 유전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행히 그러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비유전적 변이였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를 봤어요. 우리가 이 둘 중에 가장 더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유전적 변이에요. 왜냐면 비유전적 변이는 이제 유전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따로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진화할 때 쓰이게 되는 변이는 바로 이 유전적 변이입니다. 자, 이 유전적 변이를 떠올리면서 이제 진화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자, 이제부터 말하는 변이는 다 유전적 변이라고 보면 돼. 자, 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변이가 쌓여서 진화가 일어난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변이를 통해서 진화를 설명한 사람은 누가 있냐면 자, 진화라고 했을 때 가설을 말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가 떠오르지?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다윈이라고 아는 사람 있어? 다윈? 들어봤나요? 그치? 다윈의 왜 자연선택설, 진화설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듣잖아. 자, 다윈이 바로 이 얘기를 한 사람인데, 자, 다윈이 그 유명한 가설을 얘기하기 전에 정말 많은 다른 그 막 다양한 가설들이 있었겠지.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윈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마르크라는 사람도 이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가 일어날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봤다가 이제 가설 하나를 내세운 거야. 자, 어떤 가설이었냐면 용불용설이라는 가설을 하나 내놓습니다. 용불용설. 자, 용불용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 이게 말 그대로 사용하다는 거야. 사용한다. 불용,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냐 사용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뭐가 달라지냐면 사용하는 기관은 내가 만약에 어떤 기관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 그러면 사용을 많이 하면 그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점점 퇴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라지게 된다. 이해돼요? 이 발달된 거는 나중에 그 후손에게 유전되고. 이해되나요? 바로 이런 이론이 용불용설이에요. 용불용설.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해서 이게 그 기관이 발달한 기관이 나중에 후손에게 유전이 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점점 퇴화되다가 없어져서 더 이상 유전되지 않게 된다라는 게 바로 용불용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까 위에서 말했던 비유전적 변이에 대한 예시로도 볼 수 있지. 이거 근육 이 헬스장 이걸로 볼까? 자, 봐봐.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사용을 많이 하는 기관이 근육이라고 해보자. 자, 내가 근육을 많이 사용했어. 그치? 사용을 많이 하는 기관, 근육. 자, 그러면 근육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하겠지. 내가 계속 쓰니까 근육이 커지잖아. 그럼 이 근육이 계속 발달해서 커지다 보면 이 근육을 나중에 애를 낳았더니 근육이 빵빵한 아기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 제가 그랬더니 근육이 빵빵한 아기가 나온다. 이해돼요? 지금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지. 이게 내가 근육을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유전될 리가 없잖아. 유전자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헬스장에 간다고. 이해돼요? 자, 근데 이 당시에는 라마르크가 살던 당시에는 뭐 헬스장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얘는 뭘로 설명을 했냐면 라마르크는 뭘로 설명을 했냐면 기린으로 설명을 했어. 기린. 자, 기린이 원래는 목이 엄청 짧았어. 근데 나중에 왜 그 짧은 그 높이가 낮은 나무들의 잎을 다 따먹고 났더니 어떻게 돼? 먹을 게 더 이상 없으니까 높이 있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나무의 나뭇잎까지 먹고 싶어지니까 그거를 뜯어 먹으려고 목을 쭉쭉 늘리다가 이제 높은 나무의 나뭇잎을 먹으려고 목을 쭉쭉 늘린 거야. 그러면서 목이 길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이 목이 길어진 형질이 나중에 기린이 또 다른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게 물려졌다는 거야. 후손 목도 길어짐. 유전돼서. 이게 바로 라마르크가 말한 용불용설입니다. 자, 이거야. 자, 이거를 내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자, 이게 라마르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밑에 그림 볼게요. 자, 여기가 라마르크가 말한 내용이야. 자, 라마르크. 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이렇게 기린의 목이 원래 짧았어. 목이 짧았는데 나중에 이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고 싶어서 목을 쭉쭉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린의 목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거야. 계속 종진해. 자, 아무튼 계속 볼게요. 이렇게 목이 쭉쭉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는 거지. 그냥 아까 전에 그 파이리가 커지는 것처럼 그냥 그 하나의 기린이 갑자기 내 목이 길어진 거야. 그래서 그 목이 길어진 형질이 나중에 후손에게도 유전이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유전 같은 것도 배우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택도 없는 소리지.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그런 게 잘 밝혀지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일리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러면서 그냥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그래도 유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던 다윈이 저거 아닌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얘네가 목 좀 스트레칭 해가지고 길어졌다고 그게 어떻게 유전이 되냐 이러면서 다윈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다윈이 답답해가지고 무슨 가설을 이제 내놓냐면 이제 바로 자연성택설이라는 이제 가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뭐냐면, 자, 라마르크랑 달라. 라마르크는 아까 뭐라 했어? 원래 목이 짧았던 애들이 점점 이렇게 목을 쭉쭉 피다 보니까 길어져서 그걸 유전한다라는 거였고, 자연선택설은 원래 기린은 키가 다양해. 작은 애도 있고 중간인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린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그 아까 높이가 낮은 곳에 있는 나무는 이제 얘네들이 다 따먹게 되겠지. 얘네 셋 다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다 먹고 나니까 남는 나무가 뭐야? 키가 큰 나무만 남게 된다는 거야. 먹을 게 이제 하나밖에 안 남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애가 누구야? 키 큰 애지. 키 큰 애만 이 나무의 나뭇잎을 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는 다양한 길이의 목이 있는데 길이의 기린목. 다양한 길이의 기린목. 자,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유리해? 목이 긴 기린이 유리해서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은 애가 이게 원래 키가 다양하다는 거 뭐야? 유전자가 각자 다르니까 각자 다른 형질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목이 긴 기린 유전자를 가진 기린이 살아남은 거니까 이 유전자를 번식을 해서 유전자를 후손에게 주겠지. 후손에게 전달. 목이 긴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을 해서 후손들의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해봐. 그러면 목이 긴 유전자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점점 더 그 비율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후손들이 다 길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우리 지금 시대에 기린이라고 하면 목이 긴 동물이라고 바로 떠오르잖아.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진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지만 점점 그게 변이가 쌓여서 이 변이가 자연 선택되는 게 쌓여서 목이 길어지는 그 목이 긴 유전자가 많아지게 된다라는 게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본 건 라마르크의 용부령설이고 이제 지금 봤던 게 자연 선택설인데 한번 자연 선택설을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2번. 다윈의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는 일단 그 순서가 있어. 그 순서를 그 흐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자, 먼저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먹을 거라던가 먹을 것, 뭐 먹이, 서식지, 뭐 다양한 이런 환경들 있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들은 한정되어 있어. 지구는 그냥 동그랗게 한정적이잖아. 근데 이러한 한정적인 환경에 어떻게 돼? 아주 많은 자손을 생산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과잉 생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적합하게 한두 마리만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이 낳고 보는 거야. 일단 많이 낳아.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낳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많은 애들을 낳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낳다 보니까 다 유전자가 다르지. 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유성생식할 때 그 생식세포에 다양한 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여기 위에서 본 거 2개 이것들에 의해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니까 유전자가 각자 다르니까 어떻게 돼?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다양한 변이가 있어. 그래서 다양한 형질의 개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과잉 생산. 자, 이렇게 많이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환경이 뭐 먹이나 살 곳이나 이런 게 한정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쟁이 일어나겠지. 서로 적은 그 먹이에서 이제 누가 더 많이 먹냐, 누가 더 좋은 곳에 사냐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경쟁.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중에서 누군가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겠지. 다 살 수는 없어요. 과잉으로 생산됐으니까 다 살 수는 없고 누가 살아남냐면 적자가 생존합니다. 적자만 생존한다는 거야. 자, 적자가 뭐냐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애, 적합한 애만. 적합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지금 약간 온도가 점점 높아져. 그러면 이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경쟁에서 이긴 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온도가 추운 환경이야. 그러면 추운 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개체만 살아남을 수 있겠지. 이렇게 적자만 생존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자 생존을 하는 원리가 바로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합니다. 적자 생존은 자연 선택의 결과야. 자연 선택돼서 적자 생존. 자, 자연 선택. 이래서 자연 선택설이에요. 자,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거지. 그냥 자연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자연이 어떤 애가 살아남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야. 선택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자연이 선택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선택한 사람 적자. 적자만 생존한다. 이해돼요? 근데 좀 무섭지 않아? 자연이 우리를 선택한다는 거야. 우리가 누가 살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우리 지금 이런 환경이니까 너만 살아남을 수 있겠네 하고 선택을 딱 하는 거지. 그럼 걔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자연 선택설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아무튼 이러한 환경에서 적자 생존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봐. 자, 아까로 치면 목이 긴 기린만 계속 살아남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목이 긴 기린만 적자만 계속 생존을 해. 자, 적자가 계속 생존을 하고 그리고 생존한 애가 번식을 할 가능성도 더 커지겠지. 내가 살아남아야만 일단 번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존을 하고 번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살아남은 애의 유전자만 계속해서 쌓이게 될 거 아니야. 살아남은 애가 또 유전해가지고 좋은 유전자를 남기고 그 좋은 유전자가 또 살아남아가지고 또 좋은 유전자를 남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 봐.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좋은 유전자, 그 자연하게 선택된 유전자가 계속 쌓이게 되어서 그게 누적되면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첫 번째, 과잉 생산했어. 색깔이 잘 안 보이나? 자, 과잉 생산했어요. 그 과잉 생산된 거 중에는 변이가 있는 개체들이 많아. 그러니까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존재를 해요. 그치? 다 다르게 생겼잖아. 근데 이제 한정되는 한 환경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서로 경쟁을 해. 그러면 그 중에서 적자만이 생존합니다. 그러면 그 생존한 애들이 번식을 하게 되니까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적자, 그 살아남은 아이들의 유전자가 계속 쌓이게 돼서 그것이 바로 그것만 이제 거의 다 요즘 목이 짧은 기린 본 적 없죠? 이런 식으로 그 살아남은 유전자만 남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 하나의 형질로 딱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점점. 그래서 진화가 일어난다. 근데 환경이라는 건 우리 지구상에서 다양한 환경이 있잖아. 그러니까 환경마다 다른 그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 뭐 핀치새 같은 거 있지. 핀치새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하나의 종이었지만 다양한 변이를 통해서 각자의 그 환경, 그 어느 섬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부리 모양이 각자 달라지는 거지. 이해돼요? 이런 것처럼 각자 다른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니까 생물이 다양해지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진화해 나가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해되죠? 자, 이런 좀 핀치새나 뭐 다양한 예시들은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여기 이거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아까 기린으로 얘기했었지. 자, 기린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 자, 기린을 보면, 자, 과잉 생산했어요. 기린의 수가 많아. 그리고 이 많은 기린들은 목의 길이가 다 다양해. 다양합니다. 자, 근데 그 목 길이로 다양한 경쟁을 해. 누가 저 나뭇잎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경쟁을 하면 결국 누가 생존을 해? 목이 긴 기린이 생존을 하고 번식을 하는 거야. 생존, 번식. 이해돼요? 생존하고 번식해. 그럼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누가 남아? 목이 긴 기린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전자만 남게 되니까. 이해되죠? 이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이 자연 선택설은 그 당시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직 유전자라던가 뭐 유전 원리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때라서 사람들이 뭔 소리야, 유전이 뭔데, 뭐 그게 왜 뭐 엄마 아빠께 왜 섞여가지고 뭐가 그게 뭐 변이가 일어나 이러면서 다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다윈은 속이 터지지, 이게 왜 이게 맞는데 이러면서 막 속이 터지다가 이제 나중에 그 유전 원리가 밝혀지고 이러면서 지금날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아무튼 우리 지금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자연 선택설이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유전자랑 유전 원리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받아들여지기 했다고 했지. 자, 그런 것처럼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이렇게 유전 원리, 유전자 뭐 이런 그 과학적인 사실들을 밝히는데 큰 이바지를 해요. 아, 다윈이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밝혀나가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과학의 발달에도 큰 이바지를 하는데 과학 말고도 사회에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만 발달을 했다고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가 힘든 게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좀 간혹 이렇게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죠.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무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 우리는 이렇게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 도시나 뭐 이런 좀 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곳? 그런 환경이 급격하게 많이 변한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환경의 변화를 하면서 진화를 거쳤다 이거지. 자기들은 진화해서 나온 인류라는 거야. 그래서 진화한 인류이기 때문에 뭐 원시인이나 뭐 이런 원주민 이런 좀 덜 문화가 발달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덜 진화된 인류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나는 그러면 얘네보다 더 우월한 존재니까 얘네보다 우월하니까 얘네 죽여도 돼 하면서 죽이면서 문화를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이러면서 뭐 제국주의 뭐 이런 나중에 뭐 제국주의 뭐 내가 더 진화된 인간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통솔하고 다스리려 하고 이런 제국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또 뭐가 있어? 또 이런 적자 생존. 결국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원리가 이제 그 원리가 확립이 되면서 결국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에도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철학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다방면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뭐 좋은 쪽으로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거나 좋은 쪽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사회적으로도 좋은 의미로 발달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좀 슬픈 역사도 있을 수 있다.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영향을 미쳤구나 하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변이를 통해 이제 진화가 되는 과정. 그렇죠? 변이를 통해 이제 진화가 됐지. 이거 배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배워봤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다양한 예시. 아까 얘기했던 핀치새라던가, 핀치새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런 식으로 핀치새 또는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막 진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식으로 각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혈구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세균에 항생제가 내성이 생기는 세균으로 진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다양한 예시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진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 이거를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적어놨다가 다음에 학교에 오면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 올려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